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역량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발부가 되면 마지막 집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전하면서 이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호처장에 대한 2차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게 오늘까지였는데요. 불응했고요. 경찰이 3차 출석을 또 요구했다고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처장 측은 경호 업무가 엄중한 시기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집행 방안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공주수사본부는 150여 명을 투입해서 체포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부대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경호처가 최근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까지 강화하고 있어서 2차 집행에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2차 집행 때는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검토한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기동대와 특공대 인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보다 강력한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맡긴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는데 관련해서 갈등은 다 봉합이 된 겁니까? 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흔들림이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겠다는 경찰 지휘부 발언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합의는 깨지지 않았지만 두 기관 사이에 불편한 기류는 여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체포 필요성을 반박했지만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경국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기한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아직 법원 판단 나오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공조본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이 재청구된 게 어제 저녁인 만큼 당직 판사가 심리 중인지 아니면 영장전담 재판부가 심리 중인지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영장전담 재판부가 맡았을 가능성이 큰데 서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이순형, 신한미 두 명의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해서 처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부장판사가 아닌 신한미 부장판사가 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조본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면 곧장 준비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입장은 체포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경찰과의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시 2차 집행을 언제 할지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이후에 한남동 관저 경호가 더 삼엄해진 상황인 만큼 투입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공조본이 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공수처가 직접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는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 그러니까 수사 보완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됐죠.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저 앞 경계는 여전히 삼엄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관저 경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가 바로 대통령 관저 진입로입니다.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경비는 삼엄한 상황입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도 미니버스 등이 늘어서 있어서 접근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배치했던 장소인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관저 경계는 더 강화됐는데요. 경호처가 버스 대여섯 대로 3중 차벽을 치고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의 모습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경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낮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차로 일부를 통제하고 충돌 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이 이루어졌던 날처럼 수천 명 단위로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탄핵 찬반 양측이 연일 밤샘 집회를 이어가다가 첫 번째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관저 앞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우선 일주일 뒤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제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수본, 검찰 특수본 등의 계엄 사태 수사 기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건데요. 국회 측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변론 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지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 평의와 재판관 회의에서 사안을 계속 들여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변론 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양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이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란죄를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빼는 건 단순히 사유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탄핵 사유 사실상 80%에 달하는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형법상 내란죄인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또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느냐며 각하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으로 다시 구성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판단 받을 거라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제 학교에서 폭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전학 혹은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과 같다며 학교폭력위원회가 폭력죄 여부까지 따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현안 질의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서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주요 쟁점을 다루지 않을 거면 국회에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이미 인정이 됐고 아무 논란이 없다면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 또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사의 정당한 업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뒤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 세력과 함께 위헌 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 이름에 국민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 숙의 품은 당으로 바꾸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서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에는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등 180여 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를 찾아간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고, 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국정조사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9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취재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성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재판부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입니다. 재판부는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고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부중대장 남모중이가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중대장 강모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는데 군기훈련 시 필요한 소명기회와 확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도 다 받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겠습니다. 훈련병들은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좀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40cm의 폭설도 예고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나오시죠.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이 무척 차갑던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입니다. 이 정도 추위에도 금세 귀가 얼어서 빨갛게 변하고 있는데 내일은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귀마개와 장갑 등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동파 사고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5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맑은 내륙과 달리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해기차로 인해 만들어진 눈구름이 많은 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40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20cm가 넘는 눈폭탄이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눈구름이 확대하겠지만 양은 비교적 많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 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다 맡긴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스스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주문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다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미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밝혔거든요.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공수처라는 이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잉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법체제 체계의 기태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은 이런 새로운 지금 대한민국 헌법
헌법에 기초한 그런 사법 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히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오류 속에서 많은 법률적 미비를 하나하나 다 보완해서 지금의 사법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느 날 뜬금없이 이 공수처라는 이 또 사법 체계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일방 주장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행시켜서 만든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요.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전 세계에도 세계인들까지도 다 아는 그 실체적 사실을 갖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또 위헌적 그런 어떤 통치행위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제 헌재에서 하고 이게 완전한 이제 이 적법적인 이런 법적 절차에 해도 이게 이 심판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애초부터 공수처는 이 공수처 법상에 쉽게 말하면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뭐 사건이 중첩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첩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검찰에서 그냥 하고 있는 네. 것 수사권 넘기라 그래가지고 이첩받고 경찰도 넘기라 너들도 손 떼라 그렇게 시작한 게 공수처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작금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공처장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공처는 네.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고 이 지금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이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반드시 체포해와라. 이런 주문이잖아요. 아니 지금 저는 그 본말이 전도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수처가 갈팡질팡한 건 사실이죠. 근데 현재 있는 수사 인력과 집행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200명의 경호처 인력과 싸울 수 있습니까? 검사 10명의 수사 직원 20명 가지고 30명 가지고 어떻게 200명의 무술 유단자인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경호처가 갈팡질팡한 것도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은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서 그 안에 숨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아주 무너뜨리고 있는데 먼저 이걸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의 집행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맞죠. 일단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숨어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를 비판하는 게 먼저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들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애초에 공수처 출범할 때도 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 인력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냐. 예?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되게 검판사, 장차관급의 아주 고위공무원들인데요. 예. 이 사람들을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엄호를 하니까 거기만 그런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공수처의 인력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공수처를 없애버리면 고위공직자들이요, 또 검사들 신나죠. 아무도 자기들을 수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예방을 필요하게 해서 버티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이 힘을 더 실어줘야지 계속 욕하면 되겠습니까? 비판의 시작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정신 나갔다. 조직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폐지한다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또 바로 보겠습니까?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제가 볼 땐 일단 시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행을 잘 하라고 압박을 넣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이 법적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좀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직무냐 취미인가 이렇게 꼬집기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현재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없어서 이런 별도의 공수처라는 조직을 그것도 막대한 국비,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지금 5년 동안 불과 5건. 그러니까 800억 썼으니까 1년에 건 175억을 썼어요. 그 수사 실적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번에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이 지금 내란의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데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부터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검찰에서는 그 수사 경험과 또 역량이 축적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협조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안 하고 니네들 그 사건 수사에서 전부 다 손대. 자신도 직권남용 수사에서 이걸 가로막타고 올라가는 그런 공수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았지만은 막상 체포영장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경호처가 강력 반발하니까 그때 되려 경찰 입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그거는 뭐 물리력 불상사 생기면 안 된다고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는 조직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경호처가 그렇게 반발할 거 그 나이브하게 인식하고 그런 반발이 있을 줄 몰랐다. 그게 국민들에게 할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처음부터 이 내란죄 수사의 영역에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이걸 총대 메고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안 되면서 이참에 한번 공수처라는 이 조직에 국민적 뭐 이런 조직을 갖다가 자기들 이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욕망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는 무리였어요. 처음부터. 네, 공수처가 뭐 여야 양쪽에서 욕먹고 있는 상황인데 권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위조 지폐로 물건 사겠다는 거라며 불법 짝퉁 영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결국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얘기 같은데 이렇게 수사권, 수사 범위 논란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버틸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니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미 재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태극기 부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을 선동해서 점점 더 국가를 더 혼란에 몰아붙이려고 혼란으로 몰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은 법률적인 해석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한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거리에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법원이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을 하기 전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법원의 해석을 받겠다. 근데 이의 신청 받고 나서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으면 법원은 이의 신청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법률에 대한 해석은 최종 권한이 법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뽐낼 수도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판관이 이건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해 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 영장은 적법하다. 집행해라 라고 해줬는데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 대표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면 그러면 법관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조차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앞으로 어디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는데 법원의 최종 판정이 나오면 승복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거와 무관하게 계속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과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그림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아니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것도 예상 안 했습니까? 몸싸움 하면 다 도망와야 돼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저희들이 더 진입하고 또 어떤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면에서 또 우위를 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는 현장에서 해봤습니까? 검사나 같이 갔던 경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또 오고 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처장님은? 그럼 지금 저는 지금 뭐라고 지시했어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처장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습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걸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예?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보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럼 짜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체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자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나온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지금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과 어떤 실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님은 아마 현장에는 안 나가실 거고 현장에는 아마 경찰이 그 물리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의 집행에서 책임자 판단 결정권자는 누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건 정해졌나요? 네, 부장판사급으로 지금 정해져 부장 있습니다. 판사요? 아, 부장검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건가요? 네. 그럼 지도부와 현장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 나누고 판단하는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호처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씩 스크럼 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지금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가지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겠습니다. 2차에 체포영장에 나왔을 때 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냐 마냐 하는 얘기를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의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 심판정처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러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 저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장이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 모순적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네, 김기표 의원님 법사위 첫 데뷔전인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저도 김기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공수처장 나와 계시죠? 네.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주장은 알고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형사소추는 사건이 들어보세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우리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직권남용하면 평생 소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지금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 다음에 좋습니다.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예외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서 한다는 그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용산 관할 법원인 서부 법원에 하였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재되고 있다는 자, 수색영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제 111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그 중대 범죄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지금 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의 수사를 제2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 얘기를 유념해서 들으세요. 체포영장,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제 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지금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체포를 왜 하지 못했느냐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저 말에 대해서도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12.3 비상계엄 실체적 그 사실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그래도 내란죄 수사나 또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에 대한 현재 심판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게 결여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나중에 결과에 가서 논란은 혼란이 되고 또 성복은 불복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치의 착오나 차질 없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그런 수사와 헌재의 심판이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갖다 어제는 그걸 일임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철회하고 거기 경찰은 그 법률적으로 그런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 어제 자정을 넘겨버린 공수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런 공정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갖다 공수처에 관할 지법이 중앙지법이에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이런 공정하게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자신들이 신뢰하지 못할 그런 어떠한 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장 쇼핑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불공정한 그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 이게 혼란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법대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하게끔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공수처를 자신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막상 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은 지금이라도 이걸 경찰이 가도록 그냥 그걸 도와줘야지. 공수처 니네들 앞으로 지금 똑바로 해. 이번에 말 똑바로 안 되면 당신도 탄핵이야.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죠. 김 의원께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현안 질의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야 간의 갈등은 헌재의 내란죄 삭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판단받지 않겠다는 이 부분을 두고도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맛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민주당의 습관이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안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두르는 건 아니야? 이런 문자가 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재명으로 다 귀결시켜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 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야당과 조금 속도를 늦추고 싶은 여당의 속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빨랐으면 하는 건 맞다. 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 때문에 생긴 일이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금 미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전술이죠. 그러면 국가가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들을 거리에 내몰아서 선동을 해서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 국민들이 정면 격돌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으로 보여요. 그럼 국가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경제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해서 탄핵 심판을 내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란죄 문구문 자체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미 2016년도, 2017년도 국회 탄핵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바로 지금 이 원내대표하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이 우리 당의 이춘석 법사위 간사와 상의해서 그때 한번 해본 거예요. 13가지 혐의 중에 7가지를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해보신 분이 왜 이제 와서 자꾸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갖고 있는 저 저항과 지연 전술이 국가적 혼란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문구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탄핵 심판만 내리면 되지 뭐 거기에 이러저런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탄핵 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탄핵 판정을 빨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뭐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5할의 개념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비상계엄 행위가 있고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있고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이것만 판단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요. 이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오는 현안 질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기일 과정 속에 2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지금 탄핵소추위원장을 지금 도우고 있는 민주당 측,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재가 권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권고한 부분을 자신들이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자료 화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행법 위반은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행법 위반은 행사재판으로, 결국은 헌법 위반은 이제 헌재 심판으로 가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박봉계 의원도 이야기를 했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헌재 심리를 빨리 종결 짓고 탄핵 심판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헌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절차와 또 절차에서 이 정당성을 갖다 헌재는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헌재 심판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없어지는 것이, 이걸로 무턱대고 12.3 비상계엄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될 형법상의 문제 있어. 예. 그래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거니까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 반영해서 헌재 심판 기다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빠른 길로 가자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많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의 그런 행포라고 보는 그런 국민적 시각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란죄도 뺐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준 그 자체, 그걸 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고발 기자회견을 연 김민석 최고위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영장의 집행에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인 무산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발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남아있는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내용을 또 마치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급박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뭐라 할까요? 광기를 봤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씩 한 명씩 계속 그냥 단두대에 올리는 약간 그런 걸 봐서 야 이건 참 이거는 문제 있다. 정치 불안 상황에서 이게 경제 위기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걸 과연 걱정을 하고 저러는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발했는데 혐의가 직무유기예요. 탄핵은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할 것 같으면 탄핵 소추서를 냈겠죠. 그런데 이제 고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일단 탄핵보다는 이분이 경호처의 저 저항을 그냥 보고 있는, 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니까 적어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종의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발이라는 게 실제 고발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수사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적어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카드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된다. 뭐 유승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 탄핵을 바로 하려고 하고 겁박한다. 네. 겁박보다는 압박이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민주당이 표현이죠. 광기를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 약간 흥분하신 분도 있지만 지도부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탄핵으로 가지 않고 고발하는 선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런 걱정은 있어요. 이렇게 법의 집행이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아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들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비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도 그 관저에 가서 그 의원들 30-40명이 이렇게 막아서는 걸 보고 아니 이 양반들이 법치를 가장 잘 주장해야 할 소위 법을 만드는 의회 의원들이 법 집행을 막는 일에 동참한다? 저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 집행의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거는 뭐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지만 법 집행을 막겠다는 그런 태도로 관저 앞에 서 있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한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이 있을수록 법이 정한 절차와 법 집행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네, 탄핵은 아니고 고발은 압박용 카드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최상목 대행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건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수처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행의 입장이지만은 가장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금융 위기로까지 그렇게 연결될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경제 위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빠르게 수습해내지 못하면은 국가 신용 등급
또 신인도 다 떨어지면서 국가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 자체, 지금 한줄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제1당입니다.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런 국가적 혼란, 그런 국정 운영의 공백을 이런 식으로 대행도 아닌 대대행을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 반발 있은 부분에 그 책임을 갖다가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물어가지고 이미 뭐 앞에 탄핵하겠다는 이미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그걸 되려 박지원 선배가 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김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을 갖다가 지금 고발하는 저 정치적 행위는 한마디로 이 다음에는 당신 탄핵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 공수처가 다시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오면은 경호처 완전히 무력화시켜. 그렇지 않으면 당신 탄핵으로 가는 이런 협박이죠.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지금의 이 난국 위기를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일당의 모습인지 우리 국민들도 또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특정하는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건진 법사가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했습니다. 전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자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검찰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2차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반영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평양 지역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는데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이 태양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모습입니다.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 일꾼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내륙을 가로질러 날아간 건데 1차 정점 고도는 99.8km, 2차 정점 고도는 42.5km라고 밝혀 지난해 4월 시험 발사 때보다 낙차가 커지고 비행거리는 늘었습니다. 또 탄소섬유 복합 재료가 제작에 사용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낙차가 큰 기동성에 적어도 비행 능력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요격 회피 능력까지 개선된 겁니다.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며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한미일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기동성, 속도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전 범위가 짧은 한반도 안에서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으로 코스모스는 로봇이나 차량 등이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로봇 공학을 위한 챗 GPT의 시대가 다가오고 황 CEO가 CS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은 입장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박 경호처장은 2차례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경찰이 3차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요.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처장 측은 경호 업무가 엄중한 시기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이를 집행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150여 명을 투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부대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호처가 최근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어서 2차 집행에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2차 집행 때는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검토한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 기동대와 특공대 인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보다 강력한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맡긴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관련 갈등은 다 봉합이 된 겁니까? 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비상겸 공조수사본부는 흔들림이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겠다는 경찰 지휘부 발언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조봉 체제를 유지한다는 합의는 깨지 않았지만 두 기관 사이 불편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에 첩첩이 쌓은 이 사중 경호 속에 어떻게 집행에 성공할지 사법당국에는 고난도 과제를 던졌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와 수사 전반에서 잇단 허점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갈수록 꼬여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소란스러웠다는 비난이 있어요. 유효 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대통령한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 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요? 예,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 판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장 재청구가 어제 저녁에 이루어진 만큼 심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31일에 첫 체포영장을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후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은 건 이제 집행의 밀행성 그리고 수사의 보안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체포 필요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영장 청구 때 의견서를 또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체포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 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서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비유는 꼬리에 권리가 있다고 몸통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부당한 영장,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건데요. 이번에도 의견서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측 반응을 보면 1차 영장 발부 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2차 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재청구한 부분이 발부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각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청구와 2차 청구 사이에 시간적 간격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응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법원에서도 해석될 만큼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어떤 신속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것이고요. 또한 그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1차 영장의 어떤 적법성, 유효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재차 청구한 내용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발부될 것이 명확해지는 시점이고요. 다만 다소 1차 때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2명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판사가 담당하게 될까,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영장 담당 판사가 여러 명일 때는 보통은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같은 경우 한 차례 기각되고 재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에게 계속 심판을 맡기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다른 판사에게 배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차에 청구해서 발부한 판사에게 배정되기보다는 새로운 판사로부터 중복적, 반복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이라든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영장 발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1차 청구에서 발부를 했고 예. 나머지 한 분이 2차 발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백 기자가 얘기해줬지만 기밀성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유효 기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발부 여부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언론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적인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발부받아서 그 피의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법이 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걸 알리고 대통령의 임의 소환,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것을 이제 설득하는 기능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미 1차 청구 때 봤지만 임의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실익도 없다. 오히려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체포와 관련해서 찬반의 국민들이 추운데 나가서 길거리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 알릴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뭐 30시간 이상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게 하루 안에 다 발부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재청구되는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좀 적게 걸릴까요? 길게 걸릴까요? 일반적인 그 예상은 좀 더 적게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1차 청구 당시에 한 판사가 결정을 내렸고 또 이의 신청의 내용으로 관련된 쟁점별로 이미 어느 정도의 판단과 내용이 쟁점 정의가 되어 있고 해당 판사도 이것을 고민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시간 말고도 한 10시간 안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판사, 새로 고민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1차 집행 실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부진 각오를 밝힌 거네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름대로 공조본 체제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집행 때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이제 수사권 논란은 수차례 인증이 됐다. 이런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차 집행 때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2차 체포영장은 이게 상황이 지금 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경찰과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언제 2차 영장을 집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입 인력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공수처도 고심을 하고 경찰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를 비롯해서 관저가 요새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집행 시기,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연장이 결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공수처가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전략을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호처가 체포를 저지할 경우에는 적극 체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이제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을. 그런데 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에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 많지 않아서 그때 이제 체포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해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제 경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등을 이제 고려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다면 체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체포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고 지금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 네, 경호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을 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 기동대나 경찰 특공대 파견 가능성을 묻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6탄 방어전에 막혀서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자, 변호사님, 공수처의 입장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호처에 대해서. 그리고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이제 임무를 하는 것이다. 이 뭔가 이 법적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호하진 않고요. 결국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목적은 경호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느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라고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지만 이 체포영장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범죄로 나간다는 다수의 반복적인 판단이 나오면 경호처의 주장은 사실 무너지는 것이죠. 일단 1차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재청구에서 2차로 발부됐다는 점, 나가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기결한다면 적법한 집행을 지금 무력으로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나아가서 경호법에 따르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호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게 했는데 현재 일련의 가정은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호처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이제 막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공 재산에 대해서 차량으로 막는다거나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모두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을 맡는 경호처 직원들 적극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인해 장막을 한 명씩 며칠에 걸쳐 체포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의 부장직위 이상을 입건하겠다고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어떤 기관의 존립이라든가 자긍심에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 이미 1차로 발생했기 때문에 2차에는 이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고요. 우리 법은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현행 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공수처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범 체포도 고려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백 기자, 그 경찰이 어제 발표해서 저지선에 경호처가 사병을 동원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사복을 입고 배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제 동원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체증을 했거든요. 체증을 통해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 경찰대와 55 경비단 사병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이 이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해 말씀드린 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이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대통령에 대한 호임 의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2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3차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장이 나오더라도 이 박 처장을 체포하려면 또 그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벽도 뚫어야 하고 철조망도 뚫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첩첩상중 지금 체포 대상만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과 공권력에 지금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조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1, 2,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 같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대통령과 지금 경호처장의 인식이 수사 자체나 영장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법에서 아무리 적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수사기관의 어떤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지혜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중대한 오판으로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 수하에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위기에 처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를 한 건데 그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저지선을 좀 무너뜨려서 2차 집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리적 저항의 강도를 좀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는데 무력으로 저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현재 이 공권력이 다수의 경호처 인력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기 위한 수순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3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조본이 함께 이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임 논란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이 있었던 이유가 지난 2021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탓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년, 22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어떻게든 검찰의 힘은 빼고 그걸 공수처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상호 모순되는 법조항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이 일이 일머리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영장을 집행한다.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준칙, 즉 형사소송법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 수사 준칙을 만들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 협력 관계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공수처는 법률을 주장하는 거고 상위 법령, 경찰은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이 우린 대등 관계인데 왜 지휘를 받느냐. 네, 결국 2021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조항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공수처가 출범을 했거든요. 공수처 출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든 법, 형사소송법 제81조 200조의 6항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을 보면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는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관가했다는 건데요.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서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을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해놓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도 사전에 뭐 관련해서 법리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여지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조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조수사, 합동수사, 협의해서 수사 절차를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마치 일방이 일방에게 지시하듯이 공문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를 넘기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협의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휘를 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기일 직전, 유효기간 기일 직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말끔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따르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측, 피의자 측에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는데 갑자기 집행의 주체가 바뀌는 것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실익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 지휘라고 하면 치를 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봉합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 수사권을 놓고는 다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일단 논란이 불식됐습니다. 공조본 체제를 경찰과 이제 공수처가 함께 유지하기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상설, 일반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 혼선에 대한 혼선을 불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인데요.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수사 기록,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수사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한데요.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과정이 멈춘 상황입니다.
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상설 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난맥상 등 모든 문제 해결책은 상설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두고 최 권한대행과 공수처의 해석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인 겁니까? 공수처법 3조의 취지는 대통령은 공수처에 뭐 요구나 지시나 의견 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말 것을 이제 대통령에게 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의 조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수처 수사의 그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지시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경호처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를 지금 협조 공문을 구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는 수사의 독립성과는 조금 다른 이 협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공수처의 수사의 독립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이나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25일과 26일 주말에 이어서 28일에서 30일까지 설 연휴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단골 메뉴격인 황금 연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앞으로 약 사흘간 폭설이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지형적 영향을 받는 전북에는 모레까지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퇴근길까지 약한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파도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 속에 경기와 강원에서는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를 보이겠고요. 서울도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종일 찬바람이 이어진 뒤 모레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6도, 대관령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